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를 살펴보았죠. 25평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음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30평대는 그래요. 25평대에 비해서 느리게 움직이거나 그렇죠. 상승률도 떨어짐을 확인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마포구 레미안 공덕 오차죠. 2014년부터 올라갔음을 확인했죠. 그리고 2015년 4월에 예전 가격을 돌파했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요. 30평대는 1년 늦게 움직였죠. 2015년부터 움직였죠. 그래요. 또 늦게 돌파했죠. 그래요. 어느 지역이건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서울 내에서는 다 확인이 가능해요. 예외가 거의 없죠. 면적별 아파트 수로 살펴봤어요. 40제곱미터와 60제곱미터 사이에 아파트가 43만 9천 채 가까이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그리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에는 70만 채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형 평수보다 중형 평수가 더 많죠. 25평보다 30평대가 더 많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증가량을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 42만 1000채였어요. 근데 2019년에 43만 9천 채가 돼요. 몇 채가 증가했나요? 17,000채가 증가하죠. 30평대는 65만 7천 채에서 70만 1000채로 증가하죠. 4만 4천 채가 증가하죠. 2015년으로 볼 때 원래부터 30평대는 20평대보다 그래요. 주택수가 많죠. 그런데 4년간 증가한 양도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어요. 3배까지는 안 돼도 2.5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증가량이 2.5배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4년간 25평보다 30평대 공급량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떤가요? 공급량이 많으면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이 공급되는 게 어떤가요? 가격이 더 안정적이죠.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요.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수년 전에 문재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썼죠. 뭐 어떤 게 있나요? 읽어볼게요. 프라임 경제 2020년 10월 19일자에 나온 기사예요.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불과 2년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나 예고 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꿨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직업의 자유,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죠. 뭐 대출 문제나 어떤 규제에 있어서 세금 문제나 그런 데 있어서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수를 늘리려고 했죠. 좋은 취지인가요? 나쁜 취지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정책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아주 취지가 안 좋은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취지만 볼 때는 좋은 취지예요. 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면 누가 혜택을 보나요?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죠. 그래요.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죠. 취지가 좋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안정이 되죠. 그러면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안정이 되죠. 부동산 균형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겐 좋은 정책이에요. 무주택자들은 그래도 주택 사회적 약자도 많겠죠. 그냥 취지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요. 당연히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임대사업자 수요량이 첨가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이 훨씬 많아져야 되겠죠. 공급량이 훨씬 많아져야 돼요. 그래요. 서울 아파트 변화 추이를 볼게요. 예전에 봤던 거죠. 보통 20만 채 이상 공급이 됐죠. 노무현 정부 시기, 그때 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죠. 그때도 보통 한 22만 채가 보급이 됐어요. 그때도 올랐죠. 근데 2015년과 19년 사이에는 어떻게 됐나요? 8만 3천 채가 공급이 됐죠. 신규 아파트가. 그래요. 수요량을 더 증가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겠죠. 한 30만 채는 공급했어야 되겠죠. 1년에 한 4만 채 공급했잖아요. 20만 채라면. 과거에 보면. 근데 2015년과 2019년 사이에는 평균 한 몇 채가 공급이 됐나요? 8만 3천 채니까 한 2만 채 공급이 됐죠. 예전에는 한 4, 5만 채 공급됐는데. 그럼 수요량을 끌어들였으면 공급량을 훨씬 많이 늘려야 되겠죠. 한 7, 8만 채로 7, 8만 채를 1년에 공급했어야 되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겠죠. 좋아진 거예요. 임대료가 안정이 되잖아요. 또 수요량을 증가한 수요량을 공급량으로 다 막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가 안정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인 조건을 안 갖추고 한 거죠. 이런 정책을 취하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나요? 아파트 공급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정책을 썼나요? 도시재생이니 이것저것 보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니 안전진단 강화니 아파트 공급량 감소 정책을 썼죠. 재건축과 재개발은 막았죠. 아파트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임대주택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어떤가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파트 공급을 막은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행했으면 어떨까요? 좋아졌겠죠. 그래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나쁜 거예요. 조건을 안 갖추고 시행했기 때문에 나빠진 거예요. 근데 주택수를 증가시키는 건 좋은 거죠.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임대차 3법은 어떤가요? 취지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죠. 어떤 이들은 임대차 3법은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안 좋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취지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아요. 계약갱신이 어떤가요? 임대주택 수를 시장에서 감소시킨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취지도 안 좋은 거죠. 취지를 안 좋은 걸 알고 시행했을 가능성도 크죠. 그래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법인 거예요. 항상 안 좋은 법인 거예요. 어떤 시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계약갱신을 하면 임대주택이 감소하잖아요. 임대주택은 뭔가요?
무주택자에게 쌀과 같은 생존 수단이죠.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정책이, 식량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요? 단지 악일 뿐이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간직된 뜻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좋아 보인다 해서 선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어때요? 제거해야 할 법이죠. 식량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이 정책을 쓰면 식량이 늘어난다, 식량이 감소하고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건가요? 1년 뒤에는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은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준을 이렇게 보면 돼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적용하거나 생존 수단을 감소시키는 정책인지 충분히 보급하는 정책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은 어떤가요? 임대주택은 생존 수단이죠. 감소시키는 정책이잖아요. 2년 뒤, 3년 뒤 좋아지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실시하나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요. 지지도 안 좋고 당연히 결과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정 기간 대한민국 아파트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에는 뭐가 있나요? 아파트를 만들고 팔지 않죠. 입주권과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받는 권리고, 분양권은 건설사가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구축 아파트는 어떤가요? 일정 기간 대한민국 아파트 수요량 있죠. 구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수요량은 뭔가요? 시장에 공급된 게 있겠죠. 팔려고. 공급량 중 거래가 이루어진 양이 되는 거죠. 그래요. 면적별 아파트 수를 볼게요. 2019년에 43만 9천 채가 있고 25평대가 30평대가 70만 채 정도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죠. 이 면적을 보고.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나요? 신축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있죠. 공급량 감소 정책을 쓰고 있죠. 최근 거의 공급 안 되고 있죠. 분양 안 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나요? 구축 아파트를 팔게 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곧 대규모 물량이 나온다고 하죠. 사실일까요? 계산해보면 다 알아요. 저번에 확인했지만 25평대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죠. 25평대에 팔고자 하는 물량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 양을 계산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 1가구 1주택자가 몇 명쯤 되나요? 통계청에 나와요. 73% 돼요. 확인해보면 돼요. 1가구 2주택자 포함하면 몇 프로가 될까요? 92% 돼요. 1가구 1주택자는 어지간해서는 집을 안 팔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론 이제 교체 매매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팔진 않겠죠.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파나요? 파는 이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이들은 팔기 위해서 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병석은 1가구 1주택자라며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르는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 아파트는 가족에게 증여를 했고 박병석 의장은 가족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주소지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마저 고향집은
꼼수 정리하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긴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 하죠. 한 채를 증여했다고 하죠. 그 1가구 2주택자는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을 갖춘 이들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런가요? 그냥 월세 받고 나중에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겠죠. 대부분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파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는 일단 나중에 계산해 보기로 하고, 쉽게 얘기하면 1가구 2주택자들도 대부분 안 판다는 거예요. 92%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1가구 3주택자는 어떤가요? 팔 수 있겠죠. 그래요. 그 1가구 3주택자도 그러면 어떤가요? 4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5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주택이 이제 8%라는 거예요. 근데 주택에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있죠. 서울에서는 아파트 비중이 42%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런 걸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판매 가능한 아파트가 4,600채밖에 안 돼요. 1.05% 곱하면 돼요.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즉 43만 9천 채에서 팔 수 있는 물량, 팔게 할 수 있는 물량이 4,600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아까 그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는 또 파는 물량이 있다고 했죠. 일시적으로 된 이들이나. 그거를 좀 더 보탤 수가 있겠죠. 그럼 1.5%로 판매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몇 채인가요? 6,589채라는 거예요. 만 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만 채 공급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나요? 25평이 안정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 팔게 해봤자 다 판다 해도 만채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만채 공급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없는지, 만채도 안 되는지 팔게 해봤자 뭐예요? 다 팔게 해봤자 뭐예요? 안정이 안 되는데. 보세요. 2005년과 2010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22만 채가 보급이 됐죠. 1년에 4만 채가 보급이 돼도 안정이 안 되는데 그 망치 팔게 해봤자 뭐예요? 어떤 결과가 났나요? 임대주택 수를 감소시켜서 임대료만 상승시키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되겠어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봤자 기껏해야 만채 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30평대, 40평대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25평대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25평은 팔게 해봤자 팔게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평소 공급량 1년간 5% 공급된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할 수 있죠. 불합리한 가정 아니죠. 몇 채가 있나? 43만 9천 채가 있죠. 절반은 안 팔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고 안 팔 수 있고 절반을 팔 수 있죠. 한 10%씩 큰 평수를 옮길 수 있잖아요. 지역을 옮기거나 5% 정도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공급 물량이 한 몇 채가 되나요? 1년간 한 평소 공급량은 한 21,900채가 되죠.
신축 아파트는 어떤가요? 평소 보면 한 20만 채 공급됐으니까 한 4만 채가 공급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죠. 절반은 59제곱미터 공급한다고, 절반은 84제곱미터 공급한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총 공급量어떻게 되나요? 41,900채가 되죠. 그럼 2016년 이후 공급량은 어떻게 되나요? 평소에는 한 41,900채 되는데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공급량이 대폭 감소했죠. 대략 한 9,500채가 감소했어요. 그럼 총 공급량이 32,000채예요. 그러면 수요량이 그대로로 하더라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근데 2016년 이후 수요량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금리 하락하면서 수요량이 대폭 늘어났겠죠. 공급량은 감소했고 수요량은 대폭 증가한 거죠.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30평대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량이 좀 더 많죠. 왜 그래요? 70만 채잖아요. 25평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구축에서 3만 5천 채가 공급이 되죠. 신축에서는 가정이 하면 2만 채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25평보다 30평대가 더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죠. 공급이 훨씬 많았죠. 이렇게 가정을 해도 총 공급량이 5만 5천 채예요. 25평보다 공급이 많나요, 안 많나요? 훨씬 많죠. 거의 현실을 반영하면 2배 가까이 공급됐음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감소를 했죠, 공급량이. 신축 공급량이 대폭 감소했잖아요. 8만 3천 채로 4년간. 그걸 반영하면 4만 5천 채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가요?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 현실이 이해가 가죠. 왜 25평대가 먼저 움직였나요? 수요량도 수요량이지만 수요량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있죠. 거래된 거 보면 되겠죠. 하지만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25평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사실은 4년간 25평대가 많이 공급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25평대가 올라가면 30평대는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30평대가 올라간다 해서 25평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25평대가 압도적으로 공급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25평대가 17,000채, 30평대가 44,000채가 공급이 됐는데 예전보다 물량이 대폭 감소했죠. 이렇게 공급하더라도 순서가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25평대가 30평대보다 먼저 올라가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공급량이 월등히 작았음을 알 수 있죠. 수요량은 갖다 가정하더라도 거의 50% 이상 많았음을 확인했죠. 계산이 딱 되는 거죠. 늦게 돌파한 이유도 있는 거죠. 수요량이 갖다 가정하더라도 공급량이 훨씬 30평대가 많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25평대는 공급량이 훨씬 적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좀 개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남은 잠깐. 서울 아파트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서울의 중심지가 강북이었죠. 이 발전 과정이 이렇게 쭉 내려왔죠. 강남을 개발하면서 70년대 이후에 계속 강남 쪽이 발전을 했죠. 발전이 중심지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발전이 확장이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차단이 되는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차단이 됐을까요? 서쪽을 잠깐 볼게요. 서쪽에 뭐가 있나요? 강남 옆에 동작구가 있죠. 동작구가 있죠. 이 강남 동작구잖아요. 동작역 보이죠? 그래요. 그러면 동작역을 한번 볼게요. 동작역은 어떤가요? 지하철역 보면 서울 딱 정확하게 중심에 있죠. 또 9호선과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교통은 요지이기도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강남으로 통하죠. 또 왼쪽, 또
위로 올라가면 또 강북의 중심지가 통하죠. 서울역, 시청 이런 건 다 보이죠. 그래요. 동작이 서울의 중심이에요. 근데 뭐가 있나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국립서울현충원은 뭔가요? 국립묘지죠. 어떻게 됐나요? 최고 요지에 국립묘지가 있죠. 현충원이 있죠. 발전이 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무덤에 묻혀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무덤을, 국립묘지를 굳이 서울의 중심에 갖다 놓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외곽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서울 중심에 딱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무덤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외곽으로 옮기는 게 낫겠죠. 아니면 뭐 경기도로 옮기든가. 굳이 서울 중심에 있어야 될, 글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요. 발전이 묻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묻혀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요. 근데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건 잠시 안 알아보고. 또 어떻게 묻혔을까요? 지하철역 보면 또 그 4호선이 또 이수역에서 지나죠. 한번 볼까요? 그래요. 7호선은 또 강남으로 통하는데 7호선이 이수역이죠. 그래요. 여기서 4호선, 7호선이 만나죠. 또 7호선 강남으로 통하고 또 이수가 중심이면 알 수 있죠. 사당역은 또 어떤가요? 사당역도 또 강남으로 통하죠. 사당도 동작구에 속하죠. 그래요. 다 강남으로 통하고 있어요. 또 강북 중심으로 통하고 있고 4호선. 교통의 요지죠. 이 세 군데는. 잘 보세요. 여기가 요지인 거예요. 요지. 4호선이죠. 이수역이죠. 여기가 좀 아파트가 있어요. 사당 우성이 제일 가깝게 있죠. 사당 우성은 상승률이 좋죠. 요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는 않겠죠. 뭐가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요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동작구죠. 여기가 어떤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가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있겠죠. 최고 요지는 뭘로 막혀 있나요? 국립 무덤에 막혀 있고, 또 다른 최고 요지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주택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최고 요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최고의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살겠죠. 상권이 발전하겠죠. 그럼 또 뭐가 발전하나요? 또 거기서 상업시설들이 발전하고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로 막혀 있나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원인이 설명됐죠. 서쪽으로는 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무덤과 국립묘지와 낙후된 주택으로 인해서 발전이 그냥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서쪽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죠. 다 얘기했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